앞으로 3, 4년, 2, 3년이 지금 20, 30, 40들이 제일 이 멘탈적으로 좀 힘든 시기예요. 그래서 정부의 정책을 잘 보시고 가셔야 되는데 5월 9일 이후로 판이 바뀔 것 같아요. 5월 9일 전에 좋은 대책이 나오면 지금까지 말씀 나눴던 그런 대책들이 논리 정연하게 국민들한테 그래서 공감할 수 있게 나온다면 주택시장은 하반기부터 좀 안정적으로 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만약 네, 요즘 부동산 시장을 보면 집값 이야기부터 정책 그리고 전월세까지 모두 한 덩어리로 움직이는 느낌입니다. 오늘은 집값 전망부터 시작해서 이번 공급 대책이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결국 수요자들은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지까지 차례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문도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일단 네네. 현재 부동산 시장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혼동스럽긴 하실 거예요, 우리 모든 네. 분들이. 그런데 이제 방향성은 좀 정해졌어요. 워낙 대통령이 워낙 신호를 많이 주셔가지고 실제로 시장의 반응이 주말 지나면서 좀 바뀌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1월 25일이었죠? 그때 양도세 중과 종료 딱 대통령이 워딩 던지고 나서 네. 그리고 29일, 30일, 31일 연속적으로 그날은 일을 안 하시고 그냥 부동산만 트위터를 날리신 것 같아요. 그 왜냐면 워딩이 그냥 대충 쓴 게 아니라 생각을 많이 하고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생각하시고 골라서 취사 선택해서 단어들을 나열하시는데 그것도 길어요. 쓰시다가 중간에 말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를 본인이 쓰세요. 그 정도로 이제 부동산에 대한 어떤 의지? 이걸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어떠냐면 제가 가끔 이제 자산가 VIP들 뭐 땡땡 뭐 보험 증권 이렇게 VIP 강의를 가끔 가요. 운 좋게 가는데 분위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어오셨던 문재인 시즌 2 이런 얘기가 없어졌어요. 근데 언론에서만 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문재인 시즌 2라고. 실제로 자산가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약간 우리 무주택자분들이 집값 오를까봐 느끼는 포모 현상. 이거를 좀 느끼시는 걸 제가 보고 놀랐어요, 저도. 대통령이 어디 이렇게 강하구나. 그래서 실제로 시장이 어떻냐. 데이터로 말씀드리면 사례를 말씀드려도 좋겠죠. 헬로시티라고 송파에 있잖아요. 그게 5천 세대 좀 넘잖아요. 좀 넘는데 8천 마을. 거대한 세대인데 매물이 한 지금 820개가 나왔는데요. 그 중에 100개가 급매물이라고 아예 붙어서 나와 있어요. 호가도 당연히 내려갔고 개포동 같은 경우에도 개포동에 좀 신축 아파트 많잖아요. 뭐 프레이던스부터 한 서너 개 있는데 단지가 거기도 한 33억, 4억 찍었던 것들이 다 2, 3억 내려가지고 물건 나온 게 벌써 한 15건, 20건이에요. 주말에. 그 주말 사이에 다 나온 네, 거예요? 주말에 그러니까 한 2주 이제 열흘 버텼다가 주말에 이제 상황 파악이 된 거예요. 대통령이 계속 워딩을 던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게 그냥 말로 끝날 게 아니다.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커리어가 있잖아요. 하면 한다. 뭐 이재명 합니다. 뭐 대한민국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강력하게 지금 서서히 가랑비에 옷 젖듯이 모든 국민들뿐이 아니라 다주택자 자산가들도 전체 국가의 어떤 방향성을 잡고 가는 모습을 보니까 좀 신뢰도가 있어 보이는 걸 느꼈나 봐요. 시장이 이제 주말 기점으로 반응을 보였고 결정적으로 제가 볼 때 설 얼마 안 남았죠? 설 명절 지나면서 시장이 어떻게 될지가 나올 텐데 중요한 것은 그래봤자 다주택자 중과 종료가 딱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5월 9일 이후에 바뀔 수가 있잖아요. 선거는 6월에 있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던 친시장 기득권 카르텔 분들은 강력하게 또 펌핑 작업이 들어오겠죠. 영골 완 때처럼. 그런 모습이 연출되는데 현재 시장은 반응이 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지속적일까는 여러분이 판단할 게 추가 대책. 이걸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따라 좀 향방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은 반응이 확실하게 주말을 기점으로 시장에 퍼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망을 하고 계시던 분들도 확실히 주말 사이에는 조금 많이 이제 내놔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진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네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한데, 그렇죠? 근데 어쨌든 결국 중요한 건 이제 그렇게 내놓는 건 내놓는 거고 집값이 또 중요하잖아요. 얼마에 그렇죠. 내놓느냐. 그럼 올해 집값을 어떤 게 또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실까요? 우리가 아이한테 밥을 안 주면서 열심히 운동하라 그러면 네. 운동하란 말은 맞잖아요. 네, 근데 밥을 안 주면 운동을 어떻게 해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부동산을 포함해서 네, 자본주의에 있는 모든 자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알프레드 마샬이 만든. 물론 이제 이프 가정법이 있어요. 모든 조건이 같다라면요. 근데 다른 조건이 있으면 이 수요 공급이 변할 수도 있지만 이건 차지하고 현재 상태에서 매물이 증가했다고 가정할게요.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너무 올랐어요. 서울은 집값이.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이 나오면 사람들이 막 사야 되는데 거래량은 줄었단 말이에요. 네. 그 가격에 대한 임계점에 대한 저항이죠. 그럼 더 내려야 살 수 있을까 말까인데 지금 안 내리고 버티다 주말을 기점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5월 9일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못 팔잖아요. 네. 물건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다시 올라갈까요? 그럴 가능성이 좀 보이잖아요. 음.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공급 대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새로 지어서 공급할 수도 있고 네. 기존 주택을 많이 갖고 있던 분들이 팔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하고 있어요. 지금 시작됐어. 끝나면 없잖아요. 네. 이거에 이거에 대한 추가 공급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입주할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20, 30, 40 분들은 40이면 한 30살 때, 20 후반때부터 십몇 년 동안 집값이 오른 걸 봤잖아요. 잠시 2022년도 조정받는 거 빼고는. 그러니까 30살까지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취직 막 생활하는데 집값 오른 건 봤어요. 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포모 현상이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볼 때 부동산은 안전하다라는 네. 부동산 불패신화도 머릿속에 들어있고 네. 부모님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왔고 결혼하면 집사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우리가 가스라이팅 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정부가 정책을 잘했다라면 여러 가지 뭐 전세, 월세, 뭐 공공임대 정책이 잘 됐다라면 주거에 대한 불안감이 없으면 그렇게 막 포모 현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잘못한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공급 대책에 대한 신호가 정확히 와야 되는데 6만 원 대책 발표했잖아요. 네. 그리고 3기 신도시도 발표했어요. 했는데 다 4, 5년 뒤의 일이에요. 이 4, 5년이 너무 긴 거예요. 그렇죠. 2년이면 좀 어떻게 버티겠는데 결정적으로 네. 그럼 공급량이 충분해야 되죠. 근데 네. 충분할 건 같아. 3기 신도시 17만 원에다가 택지 개발주 가면 수도권만 25만 원이에요. 많이 또 부지 발표까지 하면은 35만 원, 40만 원까지 가요.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그런데 언제 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명료하게 나온 것들이 6만 개밖에 안 되잖아요. 3기 신도시도 얼마 안 돼요. 중요한 건 4, 5년 뒤엔 나올 것 같아. 이 현재 정부를 봤을 때. 중요한 건데 얼만데. 자, 공급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분양가를 얘기해 줘야죠. 네, 맞아요. 역대 부동산 정책 중에서 제가 살아오면서 30년 했거든요, 부동산. 네. 다른 일도 많이 했습니다. 고전엔 네. 많이 했는데 이 부동산 정책이 확실하게 시장에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아가지고 네. 주택 시장이 안정된 때가 딱 두 번이에요. 두 번인데 노무현 정부 때는 열심히 하셨으나 시기가 안 맞아서 경제 성장도 막 좋고 이럴 때고 소득도 네. 날 때니까 조금 미안의 성공이었다라면 노태우 그 전 정부가 있잖아요. 전 정부가 100만 원, 200만 원 공급을 했잖아요. 일기 신도를 포함해서. 그때 첫 해 발표했을 때는 효과가 안 먹혔어요. 계속 경제 발전하고 소득이 늘 때니까 집은 모자라고 서울로 몰려들고. 그러니까 당연히 집값이 오르죠. 그때는 인구가 더 늘었겠죠. 막 짧은 시간에. 그 당시에 오르면 500만에서 1000만 되는데 뭐 15년 걸렸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가를 발표한 거예요. 네. 지금 시세가 만약에 3억인데 무조건 3, 4, 5년 뒤에 입주하거나 이런 분양들이 다 반값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5억,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10억짜리인데 5억에 분양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접근성이 있잖아요. 네. 5년? 4년 차부터 나온대. 그럼 지금 사면 바보 같잖아요, 괜히. 네. 뭔지 모르지만 손해보는 것 같아. 심리가 어떻게 돼요? 거꾸로 집 가진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 이거 지금 좋은 때인데 저게 나오면 내 것도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 심리가 합쳐져 가지고 시장이 1998년 IMF 때까지 그냥 시장이 정말 안정했습니다. 자, 집값이 안정되니까 네. 돈들이 어디로 돌아요? 기업과 이렇게 건전한 데로 돌잖아요. 네. 내수가 살아나고. 네. 정말 좋은 거죠. 그때 성공했고 MB 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터지니까 건설회들이 정신이 없으니까 있던 집 지려고 했던 땅조차도 지금 막 집을 못 짓고 돈이 뭐 유동성이 없으니까 네. 부도나고 파산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2008년, 9년, 10년 동안 집을 못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8년부터 시작해서 3년 차면 10년, 11년부터 입주할 물량들이 적어지죠. 10년, 11년, 12년, 13년 적어지잖아요, 물건이. 네. 근데 이때 집값이 어땠어요? 올라가죠.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갔어요. 아, 그래요? 왜? 그때 제가 너무 어려서 그 여러분들이 기억이 많이 들어보시던 보금자리 주택 아시죠? 네네. 그때 발표한 거예요. 아. 보금자리 주택을 2009년도에 발표할 때 어떻게 발표했냐? 그 호수도 여러분들 다 기억 안 날 거예요. 뭐 여러분들은 더 기억 안 날 거고 젊은 네. 분들은 5060도 잘 기억 안 나요. 보금자리만 기억나.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나는 게 뭐냐? 반값 아파트. 이 단어만 기억나요. 왜? 세곡 내곡동. 와, 너무 좋죠. 강남구 세곡동 내곡동인데 그 당시에 뭐 송파나 이쪽 잠실 강남구의 평당 시세가 2,500에서 3,000이었어요. 그럼 국민평형 32평, 34평이 9억 5천에서 10억 정도 할 때예요. 근데 이거를 1,200만 원에서 1,300만 원에 분양하겠다고 못을 박아버려요. 오! 3, 4년 기다릴 가치가 있네. 내가 왜 비싼 집을 사? 네. 저 자리가 더 좋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입지도 좋고. 기다리잖아요. 파는 사람들은. 빨리 팔아야겠다 하니 가격이 어떻게 돼요? 조정되면서 계속 하락하고 횡보하고 이렇게 오다가 제가 제일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정치적인 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빚내서 집사라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마음을 먹으면 네. 집을 잡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집값을. 그러니까 두 가지가 됐죠. 분양가, 공급. 그다음에 이제 보유세입니다. 네. MB 때 이렇게 집값을 낮추니까 우리 뭐 정치랑 부동산 막 이렇게 연결되고 뭐 선거 자금 뭐 후원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자들이 이제 MB한테 뭐 말 거 아니니까 MB가 또 딱 사탕을 당근을 줬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 많이 들으시는 장특공제. 집을 가지고만 있어도 40% 양도세를 감면하고 보유하면 80% 세금 내는 게 거의 없어. 기본공제 또 빼고 이러면 껌값만 세금 내는 거예요. 버는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조금 덜 비판하는 거예요. 레거시나 기득권들이. 네. 그러니까 MB가 어떻게 보면 양동작전을 잘 쳤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그게 세금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 정부의 대통령은 지금 다르잖아요. 네. 샐러리맨들도 칼같이 또박또박 뛰는데 왜 그 많은 돈을 벌었는데 불로소득 그것도 자기들이 한 게 뭐 있어요? 없잖아요. 정부가 서울 강남이 이 뽕밭일 때 네. 제가 어릴 때 그 아버님 따라서 마포에서 배 타고 넘어가 그랬어요. 그럼 아버지는 장화 신고 저는 맨발이에요. 우리 때는 맨발 많았거든요. 네. 고무신 신고 막 이렇게. 저도 뭐 운동화도 신어봤고 하지만 근데 가보면 다 진흙불판이에요. 그리고 저기에 교육개발 하나 건물 하나 있고 음반파도 딸렁 하나 이거 봤었어요. 저 그때. 근데 그게 이게 어떻게 발전했죠? 국민의 세금을 모아서 도와줬잖아요. 네. 근데 무슨 이상한 소리들 하세요. 그죠? 그럼 보유세를 정상적으로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벌면. 왜? 자기 혼자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더불어 살잖아요. 아니면 알라스카 가서 혼자 살든지 제 생각에. 네. 그럼 결론은 나왔죠. 적정한 보유세 부담 안 되는 선에서. 근데 지금은 그게 너무 낮아요. 전 세계 OECD 중에서 네. 뭐 중간도 안 돼요. 네. 그럼 우리가 10대 강국이라고 하는데 그럼 거기엔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유세율이 좀 올라갑니다. 그럼 아까 세금 감면과 이런 것들이 가면 시세 차익이 한참 올라가지 않는 한은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 구간에 들어가요. 지금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이 났죠. 아, 됐구나. 요 세 가지만 던지면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있습니다. 이 대출, 전세 대출 있잖아요. 네. 이게 양면의 칼날이에요. 저는 전세 대출이 암덩어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전세 대출이 다 없다고 생각해 볼게요. 전세 가격이 어떻게 되죠? 처음에 뭐 월세 난민으로 쫓겨가 이러면서 막 난리치지만 네.
쫓겨가든 뭐하든 그러면 전세 물건이 남아돌기 시작하겠죠. 네. 대출이 안 되니까. 네. 그럼 전세를 어떻게 해요? 낮춰야 되죠. 네. 맞죠? 그럼 네. 전세 대출을 늘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올라가겠죠, 계속? 간단하잖아요, 원칙. 네. 그죠? 그러니까 결론은 나온 거예요. 말씀드린 거하고 전세 제도에 대해서 대출의 액수를 많이 줄여서 실제로 가능한 선에서 집값이 펌핑 안 되게 대책이 추가적으로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전월세 대책에서 네. 2년 살고 나면 원래 2 플러스 2라 그래가지고 4년 사는 걸로 아는데 2년만 되면 스트레스를 받아. 왜? 집주인이 나가라 그럴까 봐. 그쵸, 맞아요. 네, 이게 말이 4년이지 피곤해요. 그러면 애초에 그 실거주 예외 조항을 빼면 어떻게 돼요? 편하잖아요. 심리적 안정과 전세 시장의 안정을 취할 수 있잖아요. 이런 전월세 대책에 대한 젊은이들이나 신혼부부들, 무주택자들한테 안정감을 줘야 자꾸 오르고 이런 쏠림 현상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를 하면 저는 새로운 미래가 펼쳐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양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반가 아파트.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양가 어쨌든 시세라는 게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10억이 시세인데 갑자기 5억짜리로 딱 5억으로 분양가를 하겠다라는 가능하냐? 게 그게 가능한가 싶어서. 그 이제 우리 젊은 분들이 이제 생업에 바쁘시다 보니까 잘 몰라서 네. 최대한 여러분들이 알아들 수 있게 설명할 텐데 네. 부족하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올릴 텐데요. 네. 땅이 있어요. 네. 땅값이 100원이에요. 네. 그리고 건축비가 100원이에요. 네. 그럼 200원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익은 좀 남아야 되잖아요. 네. 보통 우리가 이익률이 30%면 정말 좋은 기업이고 보통 뭐 10에서 15%잖아요. 10% 더하면 얼마예요? 200원에 10%니까 220원에 분양하면 되네요. 네. 그죠? 네. 남잖아요. 네. 이걸 누가 하죠? LH가. 그죠? 자, 근데 LH가 하는 데는 어디예요? 땅이. 공공부지 뭐 이런. 주로 공공주택특별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 국가의 주거복지 안정을 위해서 헌법에 나와 있는 주거복지 안정을 위해서 23조당 나와 있잖아요. 네. 그걸 위해서 정부가 공공을 위해서 네. 주택 주택 공급을 할 때는 그린벨트건 뭐건 이 토지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수용하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가격, 땅값, 아까 땅값 100원, 네. 가격이 중요하겠죠? 네. 근데 그 가격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도시는 대부분 그린벨트가 7, 80% 모인 데서 네. 기존 주거지를 중심으로 해서 연결해서 교통편을 연결해야 되니까 합니다. 네. 그러면 보통 20, 30%가 기존 주거지고 7, 80%가 이제 그린벨트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뭐 일반 기존의 주택 가격을 산입한다 그래도 1.1, 2배 올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린벨트의 땅값이 얼마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남의 세곡 내곡동이 지금 뭐 15억, 20억 막 하잖아요. 네. 막 토지 임대부도 그렇고. 근데 거기 땅값이 지금 1,000만 원입니다. 근데 강남은 지금 1억 5천 2억입니다. 10분의 1이에요. 자, 됐죠? 서리풀지구 예를 들어 드릴게요. 서리풀지구 들어보셨죠? 서리풀지구가 이제 2만 세대 계획인데 서리풀지구의 지금 공시 가격이 제곱미터당 330만 원이에요. 한 평에 1,000이에요. 1,000만 원이면 자 32평 아파트를 지려면 용적률이 250%니까 100평 만약 100평의 땅이 있다 그럴게요. 가격으로 해야 되나? 더 쉽게 하려면 그런 자 땅을 1,000만 원에 샀어요. 네. 그러면 용적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거 상관없이 땅을 1,000만 원에 샀으니 땅값으로 30평을 지르면 어떻게 되죠? 한 평에 1,000만 원이니까 30평이면 얼마야? 3억. 요즘 건축비가 얼마야? 평당 800만 원이에요. 800만 원. 이거를 부대시설 막 다 하고 막 요새 좋은 아파트 진다 그러면 한 1,000만 원 불러요. 근데 우리는 완전 좋지 않아도 괜찮은 아파트면 되잖아요. 커뮤니티고 800 잡아서 30평 하나 얼마예요? 2억 38? 4천. 2억 4천. 조금 좋게 집시다. 그러면 3억 잡읍시다. 네. 자, 그러면 얼마예요? 6억. 땅값 3억. 이거 6억. 6억이죠. 근데 네. 땅에다가 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두 집을 짓는데 그게 용적률이에요. 200%. 300%면 3층. 네. 자, 점점 싸지죠? 네, 네. 자, 하나만 줘도 6억이에요. 그죠? 그래. 7억 합시다. 7억. 그래. 7억이요. 강남 시세 얼마예요, 지금?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네. 아까 1.2 곱하기 뭐 그린벨트 싸다 그래도 1.2배에 취락지금 좀 비싸야 되잖아요. 거기 좀 더 줘야 되잖아요.
그럼 1억 더 줘. 그럼 팔어. 강남 시세 얼마인지 다 아시잖아요. 그 서리풀은 무조건 반값이에요. 안 하면 이거 데모야 돼요, 청년들이. 나왔죠? 중요한 건 이제 신도시예요. 신도시는 자, 건축비가 3억 정도 든다고 그랬잖아요. 좋게 해서. 근데 건축비가 3억이니까 시세가 얼마야, 근데 주위가. 주위가 6억인데도 있고 7억인데도 있고 10억인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딱 반값이 될 수가 없어. 시세가 워낙 낮으니까. 그러면 중간인 데는 반값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정부가 발표할 건 뭐예요? 자, 건축비는 얼마가 들고 땅값, 원가 계산해서 이익을 조금만 붙이고 하겠다 하면 끝난 거예요. 누가 봐도 저렴한 가격이 나오거든. 그렇죠? 그럼 국민들이 어느 바보가 그걸 안 기다리겠어요. 이미 땅은 정부가 보상을 다 해놨어요. 30만 채, 그죠? 돈 다 줬어요, 지금. 네. 한 군데 빼고, 광명하고 한 두 군데 빼고. 이제 이런 정책을 펼치면 되는데 그게 말씀드린 반값 아파트의 기본적인 원리다. 그래서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되는데 우리나라 제도가 어떻게 되냐면 시세의 60에서 뭐 80, 90% 이렇게 놨어요. 네. 근데 이게 박근혜 때 박근 정책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게 뭐냐면 국민 조성원가예요. 우리 세금으로 땅 부상하잖아요. 네. 근데 무슨 이익을 남겨요? 왜 민간에다 넘겨서 차익을 남겨? 이거를 대통령이 지적한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충 계산하니까 이해는 되셨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의 지도가 주거 지도가 바뀔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우려되는 거를 질문을 또 우려돼요? 좀 네. 뭐요? 해보자면 네. 이제 그렇게 다주택자들이 좀 많이 매물을 내놓게끔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보통 그렇게 다주택자들이 그런 강남이라든지 이런 알짜 땅에 있고 그리고 뭐 수도권 지역이나 그런데 이제 보통 한 두세 채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많죠. 근데 그러면은 결국 바보가 아닌 이상은 강남의 거를 하나 갖고 있고 네. 그것들만 다 내놓게 되진 또 않을까. 그거 그런 내놔도 수도권- 어때요? 분산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서울 시내에서도 지하철이 제일 빠르잖아요, 지금. 네. 근데 우리나라가 마이카를 좋아하다 보니까 차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차로 딱 주차하고 뭐 계산하면요. 일단 50분은 기본이에요. 가까워도 30분이에요. 네. 정말로 차로 가면. 근데 전철도 마찬가지예요. 전철역까지 10분 걸어가야 되고 비슷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차를 타고 신도시라고 가정할게요. 여기서 2, 30분을 더 하면 신도시를 도착해요. 네.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뭐 사회시간에 배운지는 그러지만 지대 이론이라고 있어요. 거리가 멀면 당연히 집값이 싸고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가까우면 당연히 싸고 교통비란 비용하고 시간 비용이 있으니까. 네. 근데 지금은 이게 다 없어진 거예요. 왜 없어졌냐? 뭐 교통카드도 이렇게 광역으로 해서 같이 뭐 다 할인되고 요새는 옛날에는 멍 때렸잖아요. 네. 교통 시간에. 네. 지금 멍 때릴 일이 없잖아요. 다 네, 유튜브 폰 봐야죠. 보시고 네. 책도 유튜브 안에 있고 네. 그 버리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네. 그 예전하고 지대 이론이 약간 바뀐 거예요. 그렇다면 바보가 아닌다면 투자와 투기, 시세 차익을 노리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신도시에 사는 게 지금 더 쾌적하고 효율적이에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신도시는 식당 갈 때 5분, 10분이면 다 가요. 도로가 잘 돼 있어. 제가 저 강남에 한 10몇 년 살아서 아는데 네. 밥 먹으러 가기 싫을 정도예요. 아, 맞아요. 차 너무 많고 맞아 네, 복잡하죠. 주차하고 뭐 이거 일단 2시간, 3시간 걸려요. 네. 이런 차이점을 생각하면 여기 뭐 차이가 뭐냐? 지대 이론에 입각해서 봤을 때 거리가 우린 다른 나라보다 가까워요. 그럼 여기서 답 나왔죠. 정부가 광역 교통망만 제대로 잘하면 이거 많이 해소될 거라고 봐요. 여러분 용서 고속도로라고 들어보셨죠? 네. 용인 서울 빵 뚫어주니까 네. 용인 집값이 좀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 얼마든지 아세요? 잘 모르잖아요. 저는 그걸 이제 맨날 하니까 알잖아요. 정부가 마음만 보면 빵빵 뚫으면 돼요. 용서고속도로라고 1조 들었어요. 8,900억인가 들었어요. 근데 거기 집값은 어떻게 돼요? 안정되고. 또 분산 효과가 있잖아요. 네. 아니 여기가 10억인데 용인이 5억이래. 교통이 좋아졌어? 가만히 있어. 절로 가서 5억을 금 투자하고 채권 투자할 수 있잖아요. 네. 이런 신생 자산가들이 요새 많아요. 특히 금천구, 구로구, 관악구, 양천구 있잖아요. 네. 이쪽에 있던 분들이 지금 인천, 막 김포로 빠진 분들 많아요. 신혼세대, 뭐 애기 한둘.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걸리죠. 교육. 네, 맞아요. 그러면 정부 할 일은 딱 정해졌잖아요. 도로 놓고 네. 학교 좋은 거 분교를 세우든 딱 이것만 하면 끝나요. 강남에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미분양 나고 안 올 때 뭘 했냐? 강북에 있는 좋은 학원들을 강제로 옮겼어요. 물론 군부 시절이었지만 네. 지금도 가능하지 않아요? 균형 발전이라는 큰 타이틀 아래, 그죠? 앞으로 시내는 학원 더 못생기게 하고 좋은 학원이 절로 가면 세금 면제해주고 이거 왜 못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땐 그런 방향으로 대한민국이 가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이거 정치하시는 분들이 모르겠어요. 이번 대통령이 좀 원칙을 잘 하고 계시니까 이런 것들도 저도 얘기하지만 청년들도 자꾸 뭐 댓글로 올리고 이러다 보면 움직이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좀 기대해 봅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이런 상황들을 좀 종합해서 볼 때 올해의 집값 흐름은 결국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정부가 어떻게 발표하느냐 추가 대책 여기에 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은 정해졌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러분 10년 뒤에 우리나라의 인구 지형이 상당히 바뀝니다. 중장기적으로 집값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건 다 아실 거예요. 아시는데서 그래서 뭐 서울만 살아남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본의 신간센과 우리의 광역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가까워요 우리는. 네. 마음만 먹으면 바로 속도냅니다. 2, 30분이면 되고. 그래서 차이점이 뭐냐면 집값 흐름이 지금부터 한 2, 3년? 네. 아까 말씀드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건설사들이 어렵고 유동성이 없다 보니까 착공을 못하는 그런 기간들이 있어요. 항상. 근데 그 기간이 2026, 7, 8년 중반까지 가요. 이때까지가 지금 제가 볼 땐 피크 장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조차도 지금 너무 그 사이에 1년 사이에 그 오세훈 시장 제가 개인적으로 참 섭섭한데요. 네. 생뚱맞게 왜 그걸 2월에 그걸 해제해가지고 이 거품을 일으켰는지 모르겠어요. 거품이잖아요, 누가 봐도. 저는 그렇게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집값이 오를 이유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집값 흐름이 더 이상 유지되기 힘든 거는 하나의 거래량에서 나타나잖아요.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어요. 비싸니까 못 사니까. 네. 그러면 이제 대체제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간무에 콩 나서 한 사람씩 사도 뭐 유지가 되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은 주식시장에 보면은 거래량 없는 상승은 꺼지는 시장의 페이크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네. 데드캣 바운스처럼. 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집값 흐름은 중장기적으로는 하향 쪽으로 갈 것은 뭐 명확해 보이는데 앞으로 3, 4년, 2, 3년이 지금 2030, 40들이 제일 이 멘탈적으로 좀 힘든 시기예요. 그래서 정부의 정책을 잘 보시고 가셔야 되는데 5월 9일 이후로 판이 바뀔 것 같아요. 5월 9일 전에 좋은 대책이 나오면 지금까지 말씀 나눴던 그런 대책들이 논리 정연하게 국민들한테 우리가 공감할 수 있게 나온다면 주택시장은 하반기부터 좀 안정적인 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지방선거가 일단 끝날 거 아니에요. 네. 끝나고 나면 조금 그런 텀이 있겠지만 집권 여당에다가 대통령에다가 다수당에다가 지방선거까지 만약에 더 이긴다라면 네. 이 정부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갈 가능성이 너무 높잖아요. 네. 공급 대책을 했을 때 지자체가 인허가권을 갖고 있어서 방해를 하거든요. 어디라고 제가 얘기하기는 뭐한데 협조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판이 완전히 양극화됩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결과를 보시고 네. 여러분들이 이럴 경우에는 와 이건 좀 믿을만하다고 한 1년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방선거가 만약에 뭐 이렇게 한쪽으로 완전히 안 가고 분산된다 그러면 정부의 모습을 좀 더 좀 응원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다주택자분들은 자산 관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시점에서 제가 30년 부동산 했다 그랬잖아요. 네. 드실 만큼 많이 드셨거든요. 드셨고 그렇죠. 네. 신생 영끌하신 분들은 과욕일에서 지금 약간 물린 분도 계시지만 네. 지금은 제가 볼 때 그 PIR 지수라는 여러 지수 있잖아요. 네. 이게 오버슈팅 나 있어요. 정말 위험한 때라고 말씀드리니까 정부 대책 보시고 집값 흐름에 대해서 저는 장담하지 못하지만 대책에 따라 방향성이 정해지겠다 말씀드릴게요. 네, 그럼 이제 교수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네. 일단 올해 흐름은 어쨌든 하반기에는 하향으로 갈 것이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후에 대책들이 어떤 대책이 나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조금 갈릴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더 같고 확실하게 방향성이 나오죠. 네, 이제 한 3, 4년 정도가 조금 힘든 시기가 될 것 같은데 조금 정부를 믿고 이런 대책들 나오는 걸 보면서 조금 믿고 응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네네. 같아요. 네.
네, 결국은 그래서 이제 저희의 응원과 또 이제 정부 이런 정책 쪽에서도 확실하게 조금 밀고 나가는 이런 게 좀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1부 마치도록 하고요. 이어서 2부 또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